안녕하세요. 써니북타임입니다. 오늘 준비한 책은 압록강은 흐른다. 이미륵 지음, 전혜린 옮김입니다. 이 책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역자 후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역자 후기. 이미 이 책은 영역되었으나 아직 구격되지 못한 것은 슬픈 사실이기에 감히 번역의 붓을 들었다. 이 책은 처음에 독일어로 출판되었습니다. 유창하고 활달한 문체며 그 아름다운 운율이며 그 깊은 영혼을 재현하기는 무척 어려운 일일 줄 알았으나 우선 한국 국민들에게 읽히고 싶은 욕망으로 감히 시도해 본 것이다. 이것은 이미륵 박사의 소년 시절부터 독일 도착까지의 사실을 회상한 것으로 한국에서의 소년 시절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다. 사촌 수암, 누이 큰아기, 셋째 어진이 그 밖의 동무들과의 소년 시절의 즐거움을 기록하였고 또 고결한 아버지, 자애로운 어머니의 이야기가 들어있다. 때는 마침 개국이 시작된 후 일제의 침략과 함께 신구 문화의 교체가 있었던 무렵이다. 이 책의 제2부는 아깝게도 구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별세 후의 그의 서재에는 제2부 원고가 불과 몇 장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제2부가 출판되었더라면 그의 독일에서의 생활이 더 명백해졌을 것이며 지대한 관심거리가 되었을 것이다. 제2부 출판은 바라기 힘든 일이나 앞으로 가능한 한 그 유적을 모아볼 작정이다. 이미륵 박사는 1899년 3월 8일 출생하여 1950년 5월 20일 향년 51세의 짧은 생애를 마치었다. 서울에서 의학 공부를 하다가 3.1 운동에 가담한 뒤 일본의 압박을 피하여 독일로 건너가 공부를 하였다. 그 후 문단 생활과 대학의 강의로 파란 많은 생을 누리었다. 그는 또 열렬한 반나치스의 평화주의자였다. 히틀러 정권에 반항하여 사형당한 쿠르트 후버 교수와도 매우 친밀한 사이였다. 나치스 시대엔 인종차별 문제 때문에 그의 생활이 무척 고생스러웠을 것이라 믿어지며 조국이 광복된 오늘날 귀국의 기쁨을 갖지 못하고 이국에서 별세한 것은 무척 슬픈 일이나 민족 성잔의 6.25를 보기 전에 별세한 것만이라도 다행이었다고 독일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다. 그의 여덕은 오늘까지 널리 미쳐 독일인들은 이미 6.25 전란 전부터 한국에 대한 관심이 비상했고 한국인의 깊고도 맑은 정신에 감탄하였다. 그는 수많은 학술 논문 외에 민속학, 중국학의 업적을 남겼고 1948년부터는 뮌헨 대학에서 중국학과 한국어를 강의하였다. 우리는 자서전 형식으로 된 이 책에서 그의 소년 시절을 엿볼 수 있다. 이 압록강은 흐른다는 그의 첫 장편인 동시에 마지막 장편이 되고 말았다. 1946년 패전의 상처가 아직 가시기도 전에 이 책은 유명한 피퍼 출판사에서 전후 최초의 출판물로서 간행되었다. 이 책이 세상에 나오자 많은 독일 문필가들의 주목을 끌고 찬사가 쇄도하였다. 뿐만 아니라 독일인으로 하여금 한국인의 깊은 정신을 흠모하게 하였던 것이다. 이 책은 1946년에 초판이 발행되자 곧 매진되어 1950년에 재판이 나와 다시 절품되었다. 끝으로 이 책에 대한 독일에서의 서평을 몇 편 소개하기로 한다.
제가 독일 사람 이름을 잘 못 읽을 것 같아서 서평 1, 2, 3, 4 이렇게 번호를 붙이겠습니다. 서평 1. 이 책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읽을 수 있는 책이다.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아직껏 없었던 좋은 보고서다. 여러 나라에서도 갖고 싶어 할 보고서다. 서평 2. 이 책이 우리들로 하여금 즐겨 읽게 하는 것은 이국적인 주변이 아니라 책 속에서 한 인간이 인간 사물에 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서평 3. 이 책의 초개인적인 문제는 동양과 유럽의 접촉에 있다. 그러나 독자적이고 내면적인 고도 대상성은 소설가의 성격을 강조하지 않은 브록의 동양적 현명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의 고상하고 고결한 문체 속에는 동서양의 접촉을 수행하려는 저자의 은밀하고도 겸손한 태도가 나타나 있다. 이것은 진정한 소설이다. 격렬한 점이 없이 조용히 흐르는 산문이다. 이 사랑스러운 책에 내포되어 있는 불변성과 모든 인간적인 것에 대한 균일성은 우리에게 위안을 준다. 비록 슬픔이 어떤 사람의 영혼에서도 없어질 수 없을지라도. 서평 4. 이 미륵씨는 어머님을 추모함으로써 그의 소년 시절의 기록을 바쳤다. 초판은 1946년 피퍼 출판사의 전후 최초의 출판물이었다. 이 제2판은 이 추억의 저자 이 미륵씨에게 바친다. 우리들이 만났던 가장 순수하고도 섬세한 사람이었던 그가 그처럼 열심히 썼던 제2부 독일에서의 생활과 서양 사회의 중심에 있어서의 동양인의 경험을 기록할 예정이었던 것이 사후에 몇 장밖에 남지 않은 사실이다. 압록강은 흐른다 심판에 있어서 우리들은 민족이나 인종 차별 없이 인생의 최고의 정직과 선량이라는 것을 자신이 세계의 탕류 중에서 시범한 인간과 시인을 존경하는 마음 간절하다. 이방인인 그가 우리들에게 외계와의 이해에 있어서는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 것을 더욱 더 깊이 파고 또 깊이 실천해 나가는 데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옴기니. 옴기니 전혜린 씨는 1965년에 32세로 사망하였습니다. 여기 역자 후기 쓴 날짜가 나와 있지 않는데 1965년에 사망을 했으니까 그 이전에 쓴 글입니다. 옴기니 전혜린 씨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라는 책으로 또 유명한 작가입니다. 제가 오늘 이 책을 준비하면서 많이 갈등을 했습니다. 이 책을 전체를 다 읽을 것이냐 아니면 평소에 하던 대로 일부분만 읽을 것이냐 여러 번 갈등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결정을 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지만 전체를 다 읽어볼까 합니다. 이 분량이 9쪽부터 254쪽까지입니다. 다른 책에 비해서 크기가 좀 작긴 하지만 시간이 좀 길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암과 같이 놀던 시절. 수암, 이것은 나와 함께 자라난 내 사촌형의 이름이다. 내가 아직껏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우리들 서로의 맨 처음 일은 별반 즐거운 일은 아니었다. 그 무렵 우리들이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는 잘 생각나지 않는다. 그때 아마 내 나이가 5살이었고 그는 5살 남짓 했었을 것이다. 어느 날 저녁
우리들은 가느다란 꼬챙이로 한문책의 어려운 글자를 짚고 있는 아버지 앞에 함께 앉아 있었다. 수암은 그 글자의 뜻을 알아내야만 했다. 아침에 배웠던 것을 지금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만 것 같았다. 수암은 아버지가 연거푸 물었는데도 꿀 먹은 벙어리처럼 잠자코 있기만 했다. 아버지는 공명심이 많은 사람으로 이미 세상을 뜬 아우의 아들에게 그처럼 어려운 학문을 일찍부터 가르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 글자는 채소를 말한다. 한자로는 어떻게 읽지? 성미 급한 스승이 물었다. 채. 수암이 재빨리 대답했다. 잘했다. 아버지는 그를 칭찬한 다음 글자는 무엇이라고 읽지? 하고 다시 물었다. 이것은 첫 번 글자보다 훨씬 어려운 것 같았다. 수암은 입을 꼭 다문 채 눈을 내리깔고 방구석을 여기저기 곁눈질하면서 난처한 듯 나를 쳐다보았다. 그러나 나는 그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가 없었다. 난 그때까지만 해도 글을 읽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야, 이 바보 녀석아! 아버지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수암의 가느다란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려 신기하고 어려운 글자를 적셨다. 그것은 무척 나를 슬프게 했다. 수암은 나의 어릴 때의 동무였다. 우리는 늘 함께 놀았고 아침 저녁을 같이 먹었으며 어디든지 함께 다녔다. 우리 집에는 많은 아이들이 있었다. 나에게는 3명의 누이가 있었고 수암에게는 2명의 누이가 있었다. 그래서 모두 7명이었다. 그리고 또 9월이란 아이가 있었는데 그녀는 방 치우는 것이며 아기 보는 일이며 모든 것을 도맡아 하는 하녀였지만 역시 어린 아이들 축에 끼어 있었다. 그들은 다 우리보다는 나이가 들었고 서로 같이 놀 수 없는 계집아이들이었다. 그래서 우리 둘만이 늘 함께 있었다. 내가 기억하고 있기엔 우리는 다 같이 짙은 갈색 옷고름이 달린 분홍 저고리와 회색 바지를 입었고 또 같은 검은빛 가죽 신을 신었다. 수암의 나이가 나보다 반년밖에 많지 않아서 우리들이 그처럼 달리 생기지만 않았던들 서로 혼동되어 쌍둥이로 취급되었을 것이다. 그는 뚱뚱하고 건강한 피부를 지닌 조그마한 사내 아이였고 꽤 평범한 볼에는 도도록하게 살이 올라 있었다. 또 유난히 눈에 띄는 엷은 눈과 거의 입술이 없는 입과 예쁘장한 코를 가졌다. 나는 그와 어울리지 않게 바싹 마르고 길고 큼직한 눈과 큰 코를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따로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단짝이었다. 거의 같이 웃고 같이 울었다. 다행스럽게도 어머니가 방에 들어와서 우리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애들을 너무 꾸짖지 말아요. 어머니는 아버지께 이렇게 말한 다음 학교에 가게 되면 곧 배울 것 아니에요 했다. 우리는 어머니 덕분에 가까스로 그 방에서 풀려나온 것이었다. 해는 언제나 우리들이 노는 뒷뜰을 아주 잘 비춰주었다. 우리는 이 조용하고 넓은 뜰에서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재미있게 놀 수 있었다. 낮에는 아무도 이곳을 찾아오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날이 무더울 때에는 옷을 훌렁 벗고 알몸으로 돌아다닐 수도 있었다. 이 마당은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이웃사람 아무도 우리를 볼 수 없었고 또 야채를 뜯으러 오는 누이들이나 하녀 9월에게는 부끄러워할 게 없었다. 수암은 길고 곧은 홀을 파서 내가 날라다 준 평평한 돌로 덮었다. 그 호의 한쪽을 더 파서 아궁이를 만들고
다른 쪽에는 굴뚝을 만들었다. 우리는 돌 사이의 틈을 흙으로 메워 연기가 굴뚝을 통해 올라가도록 했다. 수암이 나에게 일러준 이 놀이는 아주 재미있었다. 수암은 결코 아버지가 말한 것처럼 바보는 아니었다. 그는 착하고도 영리한 아이였다. 또 한 번은 우리 고장에서는 모든 아이들이 알아야만 하는 잠자리채 만드는 법을 나에게 가르쳐 주었다. 가느다란 버들 강아지로 동그라미를 만들어서 기다란 장대에 매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이 채를 들고 거미줄을 찾으러 다녔고 끝내 그 채를 거미줄로 꽉 채웠다. 고운 잠자리가 날아가는 것을 보면 즉시 이 잠자리 채를 들고 쫓아가 되도록 날쌔게 휘저었다. 수암은 운이 좋게도 곧잘 잠자리를 잡았고 또 조심스럽게 채에서 내려 엄지와 장지로 두툼한 배를 잡고는 꼬리를 들 수 있는 대로 앞으로 굽혀 잠자리가 제 꼬리를 물도록 하였다. 또한 풍뎅이를 잡으면 넓고 반들반들한 돌 위에 거꾸로 뉘어 오랫동안 날개를 치며 춤추게 만들었다. 그건 정말 재미있는 놀이였다. 우리들은 걷기에 지치면 집 베개에 앉아서 햇볕을 쬐었다. 이 뒤뜰에는 우리 놀이터 외에도 남새밭과 물이 말라버린 얕은 우물과 큼직한 창고가 있었다. 담 밑에는 봉선화가 피었고 남새밭에는 오이며 호박이며 참외의 희고 노란 꽃이 피어 있었다. 수많은 붉은 열매가 열리는 큰 석류나무도 있었지만 너무 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열매를 따먹지 않았다. 우리 집에는 여러 군데 뜰이 있었다. 뒷뜰은 집 뒤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렸다. 원형으로 지어진 집채는 방이 6, 부엌과 마루가 있었고 한가운데 뜰이 있으며 여자들이 쓰는 안마당이 있었다. 거기에는 화분과 오리집 그리고 비둘기장이 있었다. 몸체 앞에는 중문이 있는 낮은 담으로 갈라진 2개의 뜰이 있었다. 오른쪽의 아버지의 사랑에 이르는 마당은 샘뜰이라고 불렸다. 거기엔 우물이 있었기 때문이다. 높은 문과 줄지은 객실로 둘러싸인 왼쪽 뜰은 바깥뜰이라고 불렸다. 우리들은 이 바깥뜰에서만 놀 수 있었다. 어느 날씨 좋은 날 오후 수암은 놀이를 그만두고 나를 안뜰로 데리고 가더니 깊숙하고도 어둠침침한 이른바 식모방으로 끌고 갔다. 나는 그가 언제나 신나는 일을 궁리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좋아서 따라갔다. 그래서 그는 얼마 동안 장롱 앞에 서서 그 위에 놓여있는 빛나는 갈색의 단지를 근심스럽게 쳐다보았다. 나는 이 단지를 본 적은 있으나 거기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몰랐다. 수암은 베개를 여러 개 쌓아 올려서 장롱에 올라가려고 하였다. 나는 밑에서 할 수 있는 만큼 도와주었다. 그는 몇 번이고 나둥그러졌다. 한국의 베개는 평평하지를 못하고 길고 둥글기만 해서 듣고 오르기에는 무척 힘들었다. 그렇지만 그는 종래 그만두지를 않고 결국 장롱 위로 올라갔다. 그는 오랫동안 그 위에 서 있었는데 그가 입맛을 다시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나는 무얼 먹느냐고 물었으나 그는 대답도 없이 계속 입맛만 다시고 있었다. 그러고는 한참 만에 꿀을 좀 내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는 왼손으로 장롱 모서리를 잡고 오른손을 단지 속에 쳐넣어 조심스럽게 내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위태위태하게 쌓아놓은 베개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는 대구르르 방바닥에 굴러 떨어지고 말았다. 그는 꿀 묻은 손으로 여기저기를 더듬고 허우적거려서 단지 속의 먹음직한 누런 빛깔의 꿀은 얼마 남지 않게 되었다. 그런데도 나는 그의 손을 말끔히 핥은 다음 앞으로 어떤 일이 닥쳐올 것인가를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마냥 기분이 좋아 그 방에서 나왔다.
저녁에 우리는 그에 대한 벌을 받아야만 했다. 수암은 자기 어머니 방에서 그리고 나는 우리 어머니 침실에 누워 있다가 난데없이 불려나갔다. 참외나 배나 무슨 먹을 것을 주려나 하고 우리는 큰 방으로 들어갔다. 집안 여인들은 못마땅한 얼굴들을 하고 앉아 있었다. 9월은 조심스럽게 베개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혀를 차고 있었고 두 어머니는 우리를 샅샅이 훑어보았다. 수암은 잔뜩 풀이 꺾여 시무룩해진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베개가 우리들의 비밀을 드러냈다는 것을 눈짓으로 알려주었다. 수암의 어머니인 숙모가 장롱에 올라갔느냐고 물었다. 수암은 입을 꼭 다문 채 매를 들고 서두르는 자기 어머니를 쌀쌀하게 흘겨보았다. 숙모는 매를 들어 둘의 볼기를 쳤다. 나는 아파서 그만 소리를 내어 울어버렸지만 수암은 용하게 참고 견디었다. 그는 을에 매를 맞는 게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울지도 항의하지도 않고 말없이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다. 그는 잘 알지 못하였다. 그가 넉 자를 처음에는 한 자씩 나중에는 모두 합해서 그 뜻과 음을 따라 이야기하기까지는 퍽 오랜 시간이 걸렸다. 얼마 후에는 나도 함께 배우게 되었다. 어느 날 아침 우리 훈장은 새 책을 내놓으면서 말하였다. 옆에서 구경만 할 때가 지났다. 너도 이제부터 배워야 한다. 그 책은 수암의 것과 똑같은 파란 실로 노란 표지를 꿰맨 것이었다. 나는 곧 책장을 폈고 아버지는 나에게 첫 줄의 4글자를 가르쳐 주었다. 그것이 나에겐 무척 엄숙하게 느껴져서 나는 온 몸과 정신이 마비된 것처럼 멍하니 앉아 있었다. 수암은 이제부터는 자기 홀로 그 고역을 치르지 않게 되어 좋아하고 있었다. 며칠이 지난 뒤에 우리는 습자를 배우게 되었다. 그것은 읽기보다 훨씬 즐거웠다. 우리는 제각기 필통과 많은 종이를 받았고 맨 처음으로 먹 가는 것을 배웠다. 벼루의 오목하게 들어간 곳에 물을 붓고 손가락만한 굵기의 먹을 물이 기름처럼 들 때까지 갈았다. 먹 냄새는 향기로웠다. 그 다음 우리는 큰 붓으로 한 획 한 획을 습자책에 따라 썼다. 그러기에는 여간 참을성이 없어선 안 되었다. 우리가 처음 쓴 글자는 다름 아닌 하늘 천자였다. 우리는 100번도 더 연습을 거듭했다. 청소부가 총채를 쥐듯이 단단히 쥐고 말끔히 종이 위에서 아래까지 쭉 갈겨 썼다. 손가락은 온통 먹물투성이가 되었다. 그것을 되는 대로 바지에 쓱 문질러 버리고는 다시 써 내려갔다. 나보다 훨씬 성미가 급한 수암은 습자에는 나보다 나았지만 그 성미 탓으로 연회색 바지 가랑이에 검은 먹물을 몇 곱절 더 그어 놓았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분홍색 옷소매는 점점 더 검게 물들여졌다. 이 습자 공부의 첫날 집안 여자들은 모두 놀랐으나 우리는 이 때문에 벌을 받거나 하지는 않았다. 아버지는 우리를 감싸주었고 그건 명필의 자랑거리이니라 하며 웃었다. 가장 언짢은 것은 손이었다. 한번 먹물에 젖은 손은 다시 깨끗해지기가 어려웠다. 먹은 수없이 많은 손금에 베어 씻겨 나오지를 않았다. 사람들은 우리를 종종 먹동이라고 놀렸다. 매일 아침 우리의 손을 씻겨주어야 했던 9월은 혀를 차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 손이 더 검은지 까마귀 발이 더 검은지 알고 싶어. 우리는 하늘 천자 다음에는 땅지 자를 썼고 거물현, 누를, 황 등 천자문 순서대로 차례로 썼다. 그러나 방의 장판을 더럽혀서는 안 되었기 때문에 안채의 마루에서만 썼다. 그 다음에는 일, 월, 성신을 이어서 썼다. 공부가 끝나면 우리는
금방 아버지 방에서 나가야만 했고 불리지 않고는 다시 들어갈 수 없었다. 아버지 일을 방해해서는 안 되었으며 또 자주 찾아오는 손님들을 괴롭혀서는 안 되었다. 그건 우리에게 너무나 서운한 일이었다. 왜냐하면 이 방에는 아주 신기한 물건들이 그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날 오후 이 방이 마침 비어 있었다. 나의 부모와 숙모는 밖에 나가고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가 좋은 기회다 생각하고 그 방에 들어가서 무슨 물건들이 있는가를 마음 놓고 뒤져보았다. 교의며 책상이며 나무 담뱃갑이랑 돌 담뱃갑을 뒤져본 다음 벽장 문을 열어보니 아주 재미있는 물건들이 많았다. 족자며 모자 상자며 북 치듯 두들길 수 있는 잘 울리는 장기판이 들어 있었다. 장롱 왼편에는 흙빛이 나무로 된 수없이 많은 서랍이 있는 높다랗고 신비스러운 상자가 있었다. 그 많은 서랍은 억울하게도 모두 잠겨 있었다.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해 잡아당겨 보았으나 열리지 않았다. 그런데 수암은 갑자기 왼편에 있는 자그마한 열쇠를 찾아서 서랍을 하나하나 차례로 열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 있는 신기한 물건들을 샅샅이 뒤져볼 수가 있었다. 이 일로 인해 우리에게는 큰 불행이 일어났던 것이다. 여기에 위험한 물건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고 우리는 서랍 속을 뒤져보았던 것이다. 그 속에는 굳고 흰 구근이며 가느다란 나무 줄기, 갈색의 조각, 그 외에 숱한 물건들이 들어 있었다. 나는 약간 단맛이 도는 가느다란 나뭇가지를 씹어 보았고 수암은 그동안 연거푸 뒤지면서 많은 거무튀튀한 환약이며 흰 알약을 먹고 있었다. 그러더니 그는 어찌 된 셈인지 갑자기 잠잠해지며 가만히 앉아 있었다. 미약, 그는 나에게 색다른 일을 알리려 들 때 늘 그랬던 것처럼 부드러운 음성으로 불렀다. 그는 리을과 을을 발음할 수 없어서 나를 그렇게 불렀다. 미약, 물을 좀 갖다 줘. 내가 물을 한 그릇 떠다 주었더니 그는 단숨에 다 마셔버렸다. 그리고는 까무러지듯 한동안 그냥 앉아 있었다. 미약, 내 목 좀 봐줘. 그는 부르짖으면서 입을 크게 벌렸다. 목구멍은 벌겋게 부어 있었다. 내가 그 이야기를 하자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슬픔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난 죽고 마는구나. 우리는 모든 걸 그대로 내버려 둔 채 안채로 달려갔다. 누이들이 모여들고 구월을 불이 나게 어른들에게로 보냈다. 목구멍은 점점 더 부어오르는 것 같았다. 수암은 호흡이 가빠졌다. 불쌍한 수암. 그가 이처럼 가엾게 보인 적은 아직껏 한 번도 없었다. 간신히 숨을 내쉬면서 방바닥에 누워있는 그는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마치 나와 영영 작별을 고하는 것 같은 시선이었다. 이윽고 아버지가 의원을 데리고 달려왔다. 무엇을 먹었느냐고 케어 물으면서 검은 약을 한 그릇 마련하였다. 이 거무스름한 약은 참으로 신통했다. 이튿날 수암은 회복되었다. 다만 그는 평소보다 얼마간 조용해졌고 쓴 약을 마다 않고 들이켰다. 의원은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수암에게 있는 많은 다른 병을 발견한 것이었다. 이때부터 수암은 자주 진찰을 받아야 했고 여러 가지의 약을 먹어야만 했다. 그 검은 약이 자기의 목숨을 건져주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쓴 약을 즐겨 마셨다. 그러나 훔쳐먹은 죄에 대한 진짜 벌을 받아야 할 짓궂은 날이 수암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아직은 누워있기 때문에 특별한 벌은 받지 않았지만 나는 벌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숱한 꾸지람과 매를 맞았으나 그것은 나에게 아무렇지도 않았다. 다만 수암이 죽지 않고 살아난 것만이 기뻤을 뿐이다. 그러나 그는 나보다 훨씬 더 언짢은 일을 견디어야만 했던 것이다. 무더운 어느 날 오후 그는 사랑방의 의원에게로 끌려갔다. 의원은 등에 쑥뜸질을 해야 되겠다고 설명을 늘어놓았다. 수암은 쑥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게 한 뒤에 결국 의원 앞에 구부려 도사렸다. 내 곁에서 떠나지 마, 응? 수암은 이렇게 나에게 말했다. 응, 안 떠나마. 나는 똑똑히 대답해 주었다. 두 어머니는 그가 조용히 있도록 그의 손을 잡았다. 의원은 2개의 회록색 쑥 뭉치를 수암의 헐벗은 등에 올려놓고는 그 꼭지에 불을 붙였다. 벌써 연기가 난다, 수암아. 나는 속삭이듯 말하였다. 아프지 않니? 의원이 물었다. 아니요. 수암은 야무지게 대답했다. 아 뜨거! 그러나 얼마 후에 수암은 질겁을 하며 소리쳤다. 조금 더 참아야 해. 쑥 기운이 살 속에 푹 배어야 한다. 의원은 딴 쑥 덩어리를 만지작거렸다. 아이고 탄다 타. 수암은 비명을 질렀다. 미약 등에 있는 것 좀 빨리 치워줘. 잠깐만 참고 견뎌. 어머니는 나를 옆으로 밀쳐내면서 말하였다. 빨리 없애줘 미아가. 살이 탄다 타. 그는 연거푸 소리를 질렀다. 할 수 없어. 수암아. 빨리 미아가. 이 가슴을 찢는 듯한 광경은 수암의 욕지거리로 끝이 났다. 야, 이 망할 자식의 유언아, 이 개자식아. 그는 마구 짓거렸다. 이런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쉬지 않고 한문책을 익혔다. 그 책은 천자문이라고 표지에 쓰인 것이었다. 꼭 천자가 적혀 있었고 4글자는 서로 운을 맺고 있었다. 이 책은 원 제목 외에도 부제로 백발사어라고 쓰여 있었다. 그 뜻을 아버지는 우리가 이 책을 다 끝냈을 때 비로소 가르쳐 주었다. 아버지의 말씀에 의하면 이 책의 저자는 죄수였다고 한다. 그는 젊은 청년으로서 중국 천자의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뛰어난 시인이었기 때문에 그를 아끼던 신하들은 그의 구명을 간청했고 천자는 그에게 몹시 어려운 과제를 내주면서 이걸 풀기만 하면 살려주겠노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천자가 아무렇게나 모아놓은 1000개의 글자를 가지고 하룻밤 동안에 훌륭한 시를 짓는 일이었다. 사형을 선고받은 이 시인은 그 과제를 모두 풀었다고 한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이 시를 가지고 천자 앞에 갔을 때 천자는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자기의 생명을 결정하는 이 하룻밤 사이에 그는 백발 노인으로 변해버렸던 것이다. 그렇지만 시가 너무나 훌륭하였기 때문에 천자는 그가 시에 타고난 재능이 있음을 깨닫고 생명을 구해주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아버지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앉아서 이 이야기를 퍽 감동 깊게 들었다. 머리가 하얗게 변해버렸다는 것이 우리를 매우 슬프게 하였던 것이다. 아버지가 선생을 청하여 바깥채에 서당을 차리고 친한 집안 아이들을 청하였을 때 우리들의 생활에는 큰 변동이 일어났다. 여기에는 30 남짓 되는 젊은 청년들과 한 계집아이가 있었다. 이때부터 우리 둘은 매일 아침 낯선 훈장 앞에서 종일토록 읽고 쓰고 그의 감독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들에게는 이 새로운 생활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왜냐하면 저녁 때까지 고스란히 앉아 꼼짝하지 못하고 배워야만 했기 때문이다. 쉬는 시간이 되면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 노는 것이 여간 재미있지 않았다. 그 아이들은 우리에게 많은 새로운 놀이를 가르쳐 주었다. 아이들이 별나게 하는 놀이에는
제기라고 불리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구멍 뚫린 엽전과 종이로 만들어져 있었다. 그걸 한 발로 높이 차 올리고 땅에 떨어지기 전에 다시 다른 발로 높이 차 올렸다. 이렇게 해서 떨어뜨리지 않고 가장 오래 반복하는 아이가 이기는 것이다. 보통은 서로 이기려는 경쟁심과 즐거움에서 재기를 찾고, 덜어는 진 아이들을 비웃고 놀려대거나 팔목을 두 손가락으로 힘껏 갈겨주는 재미로 재기를 찾는 아이들도 있었다. 또한 구운 콩이나 밤을 걸고 재기를 찾는 아이들도 있었다. 수암은 열심히 제기차기에 끼어들었다. 그러나 막판에는 싸우기가 일쑤였고 주먹 다짐이나 발로 차는 것으로 끝장을 보곤 하였다. 습자지로 만든 연. 수암은 큰 사랑방 곁의 작은 방에서 일에 골몰하고 있었다. 그는 기다란 대나무를 가느다랗게 쪼개어 날이 새파랗게 선 칼로 반반하게 될 때까지 말끔히 다듬고서 정설을 하여 둔 습자지에다 동그란 구멍을 내고 그 밑에 나비를 그렸다. 그리고 그 가느다란 대나무 살과 종이에 풀칠을 해서 말린 다음 연을 만들었다. 우리는 집 앞의 성벽을 타고 아이들이 연을 띄우는 것을 자주 보았고 그 연을 오래전부터 무척 가지고 싶었다. 우리는 이런 욕심마저 다른 많은 것과 함께 부모님에 의하여 금지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룰 수가 없었다. 다른 아이들의 연을 잘 살펴본 수암은 제 스스로 그 연을 만들었던 것이다. 나는 연방 제주에 있는 사촌의 솜씨를 경탄하면서 연이 하늘 높이 올라갈 것이 사뭇 즐거워 곁에서 그를 거들어 주었다. 이튿날 우리는 뒷뜰에서 몰래 첫 실험을 했다. 그러나 연은 올라가기는커녕 자꾸만 땅바닥으로 처박히기만 했다. 수암이 실끝을 잡아맨 반대 방향으로 되도록 빨리 달릴 때마다 나는 몇 번이나 연을 높이 던져보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연은 띄워지지 않았다. 풀이 꺾인 수암은 전의 것보다 더 엷은 대나무 살과 얄팍한 종이로 다른 것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띄어지지 않았다. 수암은 차례차례로 자꾸만 새 것을 만들었다. 종이는 많이 있었다. 매일 글을 배울 때마다 석 장의 새 종이를 받기 때문에 그 중의 2장은 글을 썼지만 나머지 1장은 연 만드는 데 쓰고 있었다. 그런데다 작은 방에는 수많은 종이 뭉치가 있었으므로 그는 종종 그 종이를 썼던 것이다. 저녁에는 이 방에 아무도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아무 거리낌 없이 일을 할 수가 있었다. 나는 노곤하고 약간 실망한 채 내 방으로 돌아와 버렸다. 나는 벌떡 들어 누워서 병풍의 그림을 바라보는 것이 좋았다. 병풍은 8가지 그림으로 그려져 있었다. 산이며 바위, 꽃, 시내, 다리, 기러기가 날아가고 있는 바닷가가 그려져 있었다. 그 그림들은 은은한 촛불 아래서 무척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소를 타고 피리를 부는 목동의 그림이 내 마음을 끌고 있었다. 그는 높다란 수양버들 아래를 지나 멀리 언덕 뒤로 보일락말락 어슴풀에 숨겨져 있는 자기 마을로 돌아가는 것 같았다. 나는 햇빛이 드리운 오솔길이며 그 위를 어슬렁어슬렁 걸어가는 소가 좋았고 마치 귓전에 피리 소리를 듣는 듯한 취할 것 같은 마음에 저절로 흐뭇하고 끝없는 평화를 느끼는 것 같았다. 내가 홀로 있을 때는 가장 어린 셋째 누나가 자주 찾아오곤 했다. 그 누나는 나보다 2살이 더 많았고 집안에서는 셋째라고 불렸다. 그녀는 참으로 별난 소녀였다. 셋째 누나는 저녁 때 뒷마당에 모여 앉아 온갖 장난으로 제잘거리고 즐기는 다른 누나들이나 사촌 누이들과 어울리는 것을 꺼렸다. 줄곧 내게만 찾아와서 옛날 이야기를 해주곤 했다. 셋째 누나는 별과 달과 해는 물론이고
제비며 토끼, 범이라든지 가난한 농사꾼과 나무꾼들에 관한 숱한 전설과 동화를 알고 있었다. 누나가 들려주던 이야기 중에는 이런 것도 있었다. 한 젊은 나무꾼이 나무를 하러 산에 올라갔다. 그런데 산 언덕배기에서 도토리 하나가 굴러 내려왔다고 한다. 이건 어머니께 드려야지. 그는 호주머니에 그 도토리를 넣었다. 그러자 다시 새 도토리가 굴러왔다. 그럴 적마다 나무꾼은 어머니를 생각하고 호주머니에 도토리를 집어넣었다. 그가 저녁 때 집으로 돌아와 보니 주머니에 있던 그 도토리들은 모두 눈부신 황금으로 변해 있었다는 이야기였다. 또 다른 동화에서는 가난한 한 어부가 큰 강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다고 했다. 그는 온종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갈 걱정에 사로잡혀 있었다. 저녁 때가 다 되어서야 그는 겨우 비늘이 은같이 번쩍이는 큰 도미를 잡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가 바구니에 넣으려 할 때 그는 그 도미가 슬프게 울부짖는 것을 들었다. 그것이 고기잡이의 마음을 몹시 안타깝게 했기 때문에 그는 다시 물속에 놓아주었다. 이튿날 아침 남해의 용왕이 그를 데려가서는 보물단지로 그에게 보답을 했다. 바로 그 살려준 도미가 용왕의 아들이었던 것이다. 보물단지에서는 무엇이든 어부가 원했던 것이 쏟아져 나왔다는 이야기였다. 딴 누나들처럼 셋째는 대부분 남자아이만을 가르치는 우리 학교에는 오지 않았다. 여자들은 어머니나 늙은 부인들에게 가사를 배워야만 했다. 그러나 셋째는 그러기엔 아직은 나이가 어렸다. 나는 자주 셋째 누나가 마당가에 앉아 봉선화를 따서 새끼손가락에 감는 것을 보았다. 셋째는 그걸로 손톱을 빨갛게 물들였고 그걸 곱게 여겼다. 그리고 이따금 그 누나가 방에서 두꺼운 책을 읽고 있는 것도 보았다. 셋째는 전설과 소설을 즐겨 읽었다. 그녀가 읽는 책은 어려운 한자로 쓰인 책이 아니고 다만 20자 가량으로 이루어진 알기 쉬운 한글로 쓰여 있었다. 한글에서는 한 글자가 하늘이니 땅이니 달이니 해니 하지 않고 다만 아 또는 오, 에, 가, 나 라고 한다고 셋째는 차례로 나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셋째는 아주 일찍이 유모에게서 글을 배웠기 때문에 그때부터 온갖 소설을 읽을 수 있었다. 이 간단한 우리들 고유의 글을 한글이라 하였고 간단한 이야기와 전기, 소설 등에 쓰여 대부분 학교를 다니지 않았던 부인들이 읽도록 만들어졌다. 셋째는 나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좋아했다. 누나는 나에게 수와 경축일, 제삿날 등과 그 밖의 많은 것들을 알려주었다. 누나가 옛날 이야기를 해주지 않고 팔짱을 낀 채 내 옆에 앉아있을 때에는 이내 나는 누나가 무슨 질문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눈치챘다. 사방을 무엇이라 하니? 동서남북. 색은 무엇이라고 하니? 청, 황, 홍, 백, 흑. 사철은 어떻게 계속되니? 춘, 하, 추, 동. 봄은 어떤 아름다움을 가져오니? 누나는 계속해서 물었다. 누나는 사철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많은 문자를 가르쳐 주었고 나는 그것을 외야만 했다. 산에는 꽃이 피고 뻐꾸기는 계곡에서 노래한다. 오라, 여름에는 무엇이 아름답니? 가랑비가 밭에 내리고 담장에는 버들이 푸르다. 가을에는 무엇이 아름답니? 시원한 바람이 들에서 속삭이고 시든 잎이 나무에서 떨어지고 달이 외로운 뜰을 비친다. 잘했어. 겨울은 무얼 가져오니? 언덕과 산에 흰 눈이 덮이고 길에는 아무 나그네도 없다. 넌 참 영리해. 누나는 나를 잔뜩 칭찬해 주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다시 수암이 무엇을 하나 싶어 비밀 창고로 갔다.
그동안 그는 숱한 조그마한 연을 시험해 보았다. 이제 그는 아주 큰 연을 만들려 하고 있었다. 그는 나에게 둥근 구멍 아래 검은색으로 나비를 그리게 했다. 그 사이 그는 대나무 살을 깎았다. 풀은 끓어올랐고 인두는 화롯불 속에 꽂혀 있었다. 우리는 하나씩 종이에 붙였다. 그때 갑자기 문이 활짝 열리더니 아버지가 들어오셨다. 우리는 소스라치게 놀라 어쩔 줄을 몰랐다. 수암은 연을 황급히 숨겼으나 아버지는 벌써 이 모든 것을 알아차린 후였다. 아버지는 우리와 연과 찢어진 종이 뭉치를 한참 동안 어리벙벙하게 훑어보시더니 화를 버럭 내어 소리 질렀다. 밖으로 나와! 우리는 애지중지 아끼던 연을 그냥 팽개치고 끌려나갔다. 얘는 그저 제가 하는 것을 보고만 있었을 뿐입니다. 수암은 나를 벌하지 않도록 변명을 해 주었다. 이튿날 아침 우리에게는 벌이 내렸다. 연을 만든다는 것은 그리 나쁜 일이 아니지만 습자를 하기 위해서 받은 종이를 함부로 써버렸다는 소행 때문이었다. 훈장 앞에서 우리는 바지를 높이 걷어 올려 종아리를 맞아야만 했다. 훈장은 손가락만한 굵기 회초리를 여러 개 곁에 놓고 있었으나 이제까지는 한 번도 쓰지 않았던 것이다. 이제야 우리는 평온한 학교의 첫 표본으로서 설레를 보이게 된 것이다. 다른 아이들은 우리 말썽꾸러기가 방 한가운데 앉아있는 동안 우리 꼬락서니를 구경하기 위하여 뱅 둘러싸고 있었다. 훈장의 꾸지람, 그것은 너무 엄숙하였다. 훈장은 관을 쓰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의 비행을 다시 한번 상세히 설명하고는 회초리를 들고서 단단한지 어떤지를 살폈다. 얼마나 무서웠던지. 마침내 수암을 보고 종아리를 걷어 올리라고 했다. 수암은 심히 거슬리는 듯 회초리를 넘겨보다가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 제 발로 좀 못 오겠나? 훈장은 그를 보고 소리 질렀다. 수암은 한숨을 내쉬면서 훈장 앞으로 갔다. 그리고 바지를 걷어 올렸다. 훈장은 연거푸 종아리를 내리쳤고 수암은 급기야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러면서도 그는 나를 감싸주었다. 나는 자기가 연을 만드는 것을 옆에서 보고만 있었을 뿐이라고 했다. 그렇지만 나는 3차례의 매를 맞았다. 무척 아팠다. 그러나 그까짓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따끔한 아픔쯤 견뎌낼 수 있었으나 우리를 몹시도 동정하며 옆에서 보고 있는 아이들의 눈앞에서 매를 맞는 치욕감이 못 견디게 고통스러웠다. 종각이 있는 놀이터. 거의 모든 아이들은 나보다 나이가 들었으므로 공부가 우리 둘보다 훨씬 앞섰다. 그들 가운데 몇은 벌써 당 시선을 읽었고 운율을 연습하고 있어서 다른 아이들이 무척 부러워할 정도였다. 거기에는 언제나 꽃이며 비며 달빛과 술잔의 시정이 흥건히 읊어져 있었다. 다른 대부분의 아이들이 하는 공부란 큰 역사책인 통감이라 불리는 15권의 책을 읽는 것이었다. 그 책은 나라가 서로 싸우고 왕조가 몰락하고 다른 한 왕조가 다시 대치되는 내용들이었다. 수암과 나는 딴 꼬마 아이들과 함께 아직도 삼강오륜과 짧게 간추려진 한국 역사책을 읽고 있었다. 우리가 이 입문서를 마치고 큰 역사책의 제1권을 손에 잡았을 때의 그 기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아침마다 서당으로 들어오는 아이들은 모두 훈장 앞에서 공손하게 큰 절을 해야 했다. 그러고는 전날 익힌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지 시험을 당해야 했다. 그걸 아는 아이들은 다시 되풀이해야만 했다. 아이들은 시험이 끝나면 저마다 벼루를 꺼내어 먹을 갈았고 훈장에게서 새 습자 교본을 받아 글씨 연습을 했다. 그러고는 잠깐 동안의 휴식이 있었고 이날의 과제를 읽었다.
큰 소리로 저마다 다른 곳을 읽었기 때문에 온 서당 안은 흡사 벌집처럼 와글거리고 수선스러워졌다. 오후 수업은 오전보다 훨씬 쉬는 시간이 잦았고 여름이면 자주 미역감으로 냇가로 몰려갔다. 우리 고향 수양산 골짜기는 시내가 많아서 말띠 맑게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뛰놀 수 있었고 물장구를 칠 수가 있었다. 또한 시내로 가는 길이 무척 아름다웠다. 마을을 지나면 그늘진 길에 이르고 그 길이 넓고 깊은 연못에 닿기까지 좌우에 수많은 석상들이 서 있었다. 늪가에서 옷을 활활 벗어 던지고 시원한 물속에 우리는 거꾸로 뛰어들었다. 텁텁한 더위가 가시고 시원해질 때까지 우리는 이 늪에서 풍덩거리고 놀았다. 그러고는 다시금 이 길을 따라 마을로 돌아오는 것이었다. 숲속에서는 서로 다투기나 하는 듯이 매미가 한창 울어대고 있었다. 저녁밥을 마치면 어머니들은 남문까지 소풍 가는 것을 허락해 주었다. 우리는 신나게 돌아다녔다. 저녁 노을에 비친 3층 석탑은 우리의 어린 마음을 못 견디게 설레게 했다. 우리는 성벽과 집체 사이로 통한 작은 길을 지나서 셀 수도 없이 많은 돌 계단을 밟고 올라가 탑 앞에 모이곤 했다. 어떤 아이들은 낡아 빠진 동전을 땅바닥에 던지고는 그걸 납작한 돌멩이로 맞히는 놀이를 했고 어떤 애들은 제기를 찼다. 또 다른 패들은 한 발로 돌 수 있는 대로 같은 길을 오락가락했다. 쓸데없는 말을 짓거리고 괜히 장담을 늘어놓고 서로 다투기도 했으며 또 다른 곳에서는 씨름판을 벌여놓기도 했다. 그러나 산문 위에서 음악이 들려오면 흥겹던 우리들의 놀이도 곧 조용해졌다. 이 문은 여기서 꽤 멀리 떨어진 거리 한가운데 목사집 현관 앞에 있었지만 고요한 저녁에는 황홀한 음악이 곱고도 맑게 남문까지 울렸고 우리들이 뛰는 마음을 어둠 속에서 아늑히 가라앉게 해 주었다. 그것은 목사의 저녁 인사였다. 낮이 기울고 밤이 깃들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근심 모르고 편히 쉬기도 했다. 우리 고장에는 그윽한 평화가 지배했다. 밤의 고요가 살며시 밀려왔다. 집집마다 연기가 오르고 회색 지붕들은 하나씩 저녁 노을 속에 잠겨갔다. 다만 높은 산 봉우리만이 아직도 하늘의 푸름 속에서 햇빛에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나를 슬프게 하였다. 다시금 낮이 지나고 이제는 신비의 밤이 둘러싸나 보다 하는 생각 때문이었으리라. 잠자코 앉아 있노라면 키가 큰 한 사람이 느릿느릿 돌계단을 밟고 올라와서는 탑을 지나 종로의 문을 열고 무거운 망치를 꺼내어 들었다. 그는 한참 동안 멍하니 서서는 음향에 귀를 기울였다. 음향이 끝나자마자 그는 망치를 메어 들며 큰 종을 두들겼다. 그 소리는 산까지 울리며 떨렸다. 우리는 그 종로지기를 둘러싸고 모여 몇 번이나 치는지 헤아려 보았다. 처음에 오른손 엄지손가락에서 새끼손가락까지 꼽았다가는 다시 반대쪽으로 폈다. 그러면 열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오른손으로 다시 10까지 셀 수 있도록 왼손의 엄지손가락을 구부렸다. 매일 저녁마다 종은 28번 울렸다. 그건 28의 운명의 신이 지배하고 있는 땅에 속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다시금 망치를 종각에 넣고는 조심스레 문을 닫고 넓은 마당에 내려섰다. 그는 추위 속에 흉벽 앞에 서서 짧은 담뱃대에 담배를 그득히 넣었다. 그 얼굴은 종치기로 해서 사뭇 불구슬에 상기되었고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는 움직이지도 않은 채 매일 밤 평화의 상징으로 불을 피우는 봉화산 봉우리를 쳐다보았다. 그 봉화불은 다시금 다음 산에서 받아서는 또 다음 산으로 전달하여 밤의 산 꼭대기를 타고
서울 왕궁에까지 이르러야 했다. 우리는 이 전설적인 도시 서울에 관해서는 아는 것이 없었지만 봉화산 마루의 봉화는 희미한 불빛을 천천히 발하였고 곧 황혼 속에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그러자 문지기는 안심하며 계단을 밟아 내려갔다. 그는 우리들을 보며 언제나 도깨비가 돌을 던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거라 라고 일러주었다. 우리들은 그의 뒤를 따라갔다. 아이들은 널찍한 돌에 앉아서는 미끄럼을 탔다. 돌은 많은 아이들의 미끄럼질로 깨끗하고 반들반들하게 잘 닦여 있었기 때문에 더러운 우리들의 바지가 더 이상 더러워지지는 않았다. 우리는 문각으로 달려가서 난문이 잘 닫혔는지 엿장수들이 전을 버렸는지 살펴보았다. 엿 목판 위에는 군침이 도는 동그랗고 기다랗고 도망난 엿들이 재료별로 질비하게 진열되어 있었다. 그 옆에는 초롱불과 엿도막을 베어내는 가위가 놓여 있었다. 엿장수는 종종 처량한 곡조로 그가 만들어 놓은 엿을 자랑해 가면서 곡조에 맞추어 가위를 짤그랑거렸다. 우리는 흥겨워져서 어두워지는 길을 따라 집으로 돌아왔다. 우리는 귀신을 겁낼 필요가 전혀 없었다. 여러 집 문 앞에는 불빛이 새어나와 있었고 우리는 나직이 저녁 음향의 곡조를 따라 부르곤 했었다. 내가 얼마 동안 뒤뜰로 가서 계집 아이들의 놀이를 구경하고 있노라면 몰래 빠져나갔던 수암이 늦게야 돌아왔다. 우리 마을의 사내 아이들은 딴 마을의 낯선 아이들을 적으로 몰아서 마구 두들기고 싸웠다. 아이들은 대개 주먹으로 싸웠지만 이따금 다른 물건이나 돌멩이를 가지고도 싸웠다. 밤이 서늘해지면 서늘해질수록 또 달이 밝으면 밝을수록 이런 아이들의 패싸움은 더욱 심해지기만 했다. 이러한 때에 수암의 윗옷은 말이 아니게 흉해 보였다. 즐거웠던 설놀이. 집안 관계에 있어서 아버지는 그다지 다복스럽지 못한 것 같았다. 삼촌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과부가 된 숙모와 세 아이를 아버지가 보호해야만 되었다. 그런데다가 아버지 누이도 남편을 여의게 되어 상복을 벗게 되자마자 외아들을 데리고 우리 집으로 왔다. 그 아이는 10살쯤 되어 보였고 우리 셋 중에서 제일 나이가 들었을 뿐 아니라 발그스름한 볼을 한 미소년이었다. 그는 내 나이 또래의 다른 아이들처럼 야위고 예쁘장했다. 꼭 하나 흠집이 있다면 그의 입술이 너무 두툼하고 딱딱한 것이었다. 그건 몹시 심한 병을 앓고 나서 그런 것이라고 했다. 그의 눈은 총명하게 빛났고 그의 귀는 동그스름하게 고왔다. 얼굴빛이 부드럽고 뺨이 발그스름하게 상기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내 아이 옷만 입지 않았다면 계집아이로 착각할 정도였다. 그 어느 것보다 내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그의 말할 수 없이 깨끗한 손이었다. 내 손을 볼 때마다 그와 나의 사이가 너무나도 멀다는 것을 느꼈다. 우리가 저녁녘에 샘마당에서 제기를 차고 있을 때 그가 불쑥 우리 앞에 나타났다. 그는 우리에게 누가 수암이며 누가 미륵이냐 하고 물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누가 있는지를 알았다. 칠성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고종 사촌이었다. 나에게는 이 칠성이 무척 예뻐 보여서 마음에 들었다. 나는 곧 그에게 같이 놀자고 했다. 수암은 별로 마음에 드는 것 같은 표정이 아니었다. 그는 우물에 기대어 서서는 하다만 놀이를 다시 시작하려고 하지 않았다. 여기서 놀기에는 너무 추워. 수암은 곱고 가냘픈 새 아이를 꺼리는 눈치로 넘겨다 보았다. 우리가 다시 얼마 동안 제기를 차고 있는 동안 칠성은 주머니에서 대나무통과 칼을 꺼내어 깎고 있었다. 그러면서 그는 두텁고 무딘 입술로
처음에는 즐거운 지난날을 회상케 하는 길게 빼는 구슬픈 곡조로 시작하여 나중에는 신나고 빠른 노래를 불러댔다. 나는 온몸에 어떤 황홀한 경쾌감이 스치고 지나가는 느낌에 흠뻑 젖어 있었다. 나는 수암이 손과 발로 장단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보자 무척 즐거웠다. 나는 또한 장단에 맞추어 춤을 추었고 칠성의 노래는 점점 신이 나서 흘러넘쳤다. 그는 피리를 불고 또 불었다. 우리들은 취해버린 듯이 춤을 추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칠성의 할아버지가 사랑방으로 통하는 층계에서 웃으시면서 보고 있다는 것도 전혀 알지 못했다. 아버지는 아직까지 내가 춤추는 것을 한 번도 구경하지 못했던 것이다. 내 기억으로는 할머니의 가르침으로 우리가 춤추던 방에는 아버지가 한 번도 들어와 계신 적이 없었다. 누나들은 작은 북으로 장단을 맞추며 유치한 노래를 불렀고 우리 둘은 아무렇게나 손발을 흔들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도 아름답고 내면적인 곡조는 누나들이 결코 따라 노래하지는 못하였다. 그것은 탈춤의 곡조였다. 탈춤은 해마다 한 번씩 도시에서 상연되는 인기 있는 무언극이었다. 어떤 좋은 여름날 아침 9월이 수암과 나를 데리고 그 연극을 구경한 것도 그때는 벌써 몇 년이 지난 뒤였다. 그때 우리들은 약 30명의 탈을 쓴 광대들이 음악에 맞추어 온 거리를 통해 북문 앞 노천 극장까지 행진하는 그 무리들 속에 휩쓸렸다. 무수한 사람들이 성벽 위 물르며 무대를 둘러싼 높은 언덕이며 그늘진 큰 나무 아래에 앉아 구경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저를 떠나서 거리로 나온 승려들이 등장했다. 그는 미녀를 사랑하게 되어 기쁨에 넘쳐 흘렀다. 그 다음에는 수 없는 방울을 몸에 달아 움직일 때마다 소리를 내는 우스꽝스런 광대가 등장했다. 광대는 자꾸만 중놈이 구애하는 것을 회방 놓고는 끝내는 미녀를 유괴하고야 말았다. 불쌍하고도 늙어 빠진 중은 다시금 산속의 절로 되돌아가야만 했다. 중의 작별은 활발하기는 하였으나 무척 쓸쓸한 춤이었고 그것이 종일토록 계속된 연극의 종막을 이루었다. 이 마지막 춤은 석양역에 시작해서 다음 날이 접어들 때까지 계속되었고 내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던 것이다. 노인이 무거운 곡에 맞추어 기다란 소매를 한 번은 뒤로 한 번은 앞으로 흔들며 지친 듯한 다리를 멀리 디뎠다 가까이 디뎠다 등을 굽혔다 폈다 하면서 공중에 애통의 원을 그리던 그 모든 광경은 나의 가슴속 깊이 그리고 나의 뇌 속에 스며들었기에 그날 밤 내가 외워서 출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아버지는 내가 한창 흥겹게 노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래도 3명의 사촌이 어울린 첫 밤을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사실 우리는 가을과 겨울을 서로 사이좋게 지냈다. 그중 나이 많은 사촌이 우리에게 새로운 놀이를 많이 가르쳐 주어서 몹시 기뻤다. 학과가 끝나자마자 우리들은 얼어붙은 강으로 달려가서는 어둡도록 팽이를 쳤다. 집에서는 온갖 장난감, 팽이, 대퉁소, 대나무자, 담뱃갑, 재떨이 등을 만들었다. 얼마 후였다. 우리 고장에서 1년 중 가장 큰 명절인 설이 가까워졌다. 한밤중에 조상의 신주 앞에 제사를 드린 뒤에 축제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큰 안방에 불려가서는 맛있는 과일을 대접받았고 우리들이 앉아있고 싶은 대로 앉아있을 수 있었다. 이튿날 아침에 우리는 고운 옷으로 치장하고 온 친척집과 이웃집에 세배를 드리러 갔다. 날씨는 꽤 차가웠다. 길바닥은 얼음장처럼 얼어붙었고 칼날 같은 바람이 마구 휘몰아 쳤으나
우리들은 신이 나서 집집마다 돌아다녔다. 그리고 잘 웬 3배의 말들을 가는 곳마다 옮겼다. 어디에서나 따뜻하게 맞아 주었으며 단 과자와 과일을 대접받았다. 기쁘고 우스운 이야기를 듣고 맛있는 음식만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명절은 얼마나 즐거웠던가. 우리 집은 할머니를 비롯하여 9월에 이르기까지 모든 식구가 좋은 옷을 입었다. 아무도 찌푸린 얼굴을 하지 않았다. 아무도 싫어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 우리 집에 마름으로 있는 둔한 순옥까지. 여느 때는 나를 무능하다고 비꼬았으나 이날만은 언젠가 너도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다정스레 말해 주었다. 모든 사람이 농을 걸었고 선물을 주었다. 밤 늦게 잠자리에 들려 했을 때 앞으로 보름 동안 방학이 계속된다는 생각에 걷잡을 수 없이 마음이 부풀어 올랐다. 얼마나 좋은 세상인가. 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려 보았다. 수암은 벌써 코를 골고 있었다. 아이들 다음으로 어른들이 세배하러 갔다. 수많은 이웃 사람과 계집아이, 부인, 청년과 노인들이 우리 집으로 찾아왔고 집안은 기쁨과 웃음으로 가득 찼었다. 이렇게 명절이 하루하루 계속되었다. 내가 세월 가는 줄 모르고 명절 기분에 잠겨있는 동안 수암은 저녁이면 몰래 집에서 빠져나가 늦게야 돌아왔다. 그를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까불이 패들과 새해 싸움이 벌어졌던 것이다. 호사스러운 그의 옷은 온통 흙 발자국과 코피로 얼룩져 있었고 그는 아무도 몰래 그것을 모두 지웠다. 그러나 한 번은 다른 날보다도 더 실컷 맞아서는 들어왔다. 양 소매는 절반쯤 찢겨 있었고 머리에는 여러 군데 타박상을 입었다. 그는 적들한테 에워싸여 아주 호되게 두들겨 맞다가 끝판에야 동무들이 말렸다고 했다. 그것이 그의 투쟁욕을 줄게 한 것 같았다. 이튿날에도 싸움은 더 거칠어졌고 며칠 후에는 결판이 날 판인데도 불구하고 아무 말 없이 집안에만 처박혀 있었다. 그 대신 집안에서는 다른 싸움이 벌어졌다. 우리 셋이 다투게 된 이 싸움은 다른 사람도 아닌 아버지가 일으킨 분란이었다. 아버지는 어느 날 저녁 손님이 없는 틈을 타서 우리를 불러 이상한 노름을 가르쳐 주었다. 딱딱하게 생긴 종이 한 장에는 가장 높은 고관에서부터 제일 말단 관리에 이르는 직명이 쓰여 있었다. 우리들은 우리 경력을 가장 낮은 단계에서 시작하여 판서의 직위에 먼저 오르는 사람이 노름에 이기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책을 들고 아무 곳이나 마음대로 폈다. 그래서 나오는 면의 첫 글자가 운으로 선정되어 우리들 모두는 이 말로 끝나는 어떤 고전적 시인의 시를 말하여야만 했다. 먼저 칠성이 부딪힌 첫 글자는 군자였다. 그는 이 글자로 끝나는 시를 하나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오랫동안 잠자코 있었다. 그리고는 수암의 차례가 돌아왔다. 수암의 운자는 봄춘자였다. 그건 아주 보편적인 운자였으므로 우리는 수암을 부러워했다. 잠시 동안 망설이다가 그는 이렇게 말했다. 봄이 깃든다. 잘했다. 아버지는 그를 문관의 지위에 진출시켰다. 그것은 수암의 큰 성과였다. 그러나 그것은 수암에게는 최고요 최후의 성과였다. 그는 그와 같은 운수 좋은 운자를 더 이상 만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진급할 수가 없었다. 수암은 여태껏 단 한 권의 시집만 읽었을 뿐 아니라 그것마저 완전히 기억하고 있지 못하였던 것이다. 칠성과 나도 곧 진급이 멎어버렸다. 그는 제3에 나는 제4의 진급에 머물러 있어서 아무도 이기지 못했다. 며칠 뒤에 우리들은 그 누름을 다시 계속했다. 이번에는 시인의 내기가 아니고 쌍윷 기술에 의한 것이었다. 칠성은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간단하다는 것을 배웠다.
우리들은 모두 관리가 되었고 계속해서 진급되었으며 노름은 반 시간 뒤에 끝이 났다. 각 노름에 동전이 걸렸다. 이 노름을 찬성하지 않던 아버지도 나중에는 우리를 도와주어서 각계 관리의 지위와 권력이며 현실에 있어서 그러한 지위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에 관한 설명을 아주 재미있게 해주었다. 수암은 우리 고울의 목사의 지위에 마음이 쏠렸다. 작년에 우리는 목사가 취임하는 장면을 보았다. 위세당당한 목사는 한 10여이나 줄지어 늘어선 부하들에게 환영을 받았다. 그는 시외에서 장례의 영지에서의 첫 식사를 하고 말을 타고 문 안으로 들어왔다. 우리들은 9월과 함께 집 앞에 늘어선 군중들 틈에 끼어 있었다. 멀리서 야단스러운 음악이 들리고 남문에서 기마 대열이 들어왔다. 처음에는 갈색 말을 탄 악대들이 들어왔다. 그 다음에는 색색으로 갖춘 비단에 감긴 40명의 처녀가 5쌍의 말을 타고 왔고 으리으리한 검은 관복을 입은 10쌍의 고관이 뒤를 따랐다. 그것은 그 당시 23현으로 나누어 있던 우리 지방의 현감이었다. 그 다음으로 목사가 아직 소년인 예쁘장한 두 시종을 데리고 지나갔다. 그가 탄 말은 그의 머리처럼 흰 빛을 하고 있었다. 갓은 호박끈으로 턱 아래 걸려 있었다. 목사 뒤에는 한때의 관노들이 줄을 지어 따랐다. 이 어마어마한 목사의 행렬한테 받은 수암의 감동은 여간 큰 것이 아니었다. 그와는 달리 나는 어사를 더 바랐다. 그는 전국을 순시하면서 부정이 지배하지나 않는지, 왕의 수령들이 제 임무를 다하고 있는지 순찰하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다. 그는 왕에게 보고함으로써 질 나쁜 고관도 쫓아낼 수 있을 뿐더러 말단의 관리를 승진시킬 수도 있었다. 그런 직위의 관리가 암행어사였다. 아무도 이 위세당당한 사람이 근처에 있는지를 모르며 대개는 거지로 가장하여 전국을 떠돌아 다녔다. 나는 숱한 어사들의 이야기를 종종 들었다. 수없이 가난한 가정에는 돈과 쌀을 갖다 주었고 무고한 죄수들을 석방시켜 준 그런 이야기들이었다. 나는 거지처럼 초라한 행색으로 비밀 나졸들을 거느리고 있는 그런 어사가 되고 싶었다. 우리가 노름을 할 때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쌍유채에서 6점을 얻으면 모든 다른 사람이 똑같은 6점을 얻지 않는 한 다른 모든 관리는 추방되었다. 그동안에 나는 홀로 출세를 계속하여 판소로서 뒤따르는 사람을 기다릴 수 있었다. 그러면 이젠 경쟁자를 무서워하지 않아도 좋았다. 한번 밀려 내쫓긴 사람, 유독 연거푸 추방되어야만 하는 운수 나쁜 사람은 이 불명예에 화를 냈다. 수암은 자주 추방되었기 때문에 부하가 나서 날 뛰었다. 이상하게도 칠성이 추방할 때면 특별히 더 심했다. 수암의 이 경로는 점점 개인적인 것으로 악화되어 갔기 때문에 거의 매일 밤 불만을 품은 채 잠자리에 들었다. 그는 계속하여 잃었기 때문에 설날 모은 미천이 곧 한 푼도 없게 되었다. 물론 나도 잃었다. 그래서 칠성이 몽땅 다 딴 것이다. 나의 두 사촌은 원래 잘 어울리지 않았다. 하나는 너무나 격정적인가 하면 다른 하나는 너무도 조용하였다. 칠성은 언제나 수암에게 모범생으로 지적되었다. 그런데다 그는 너무도 깔끔했다. 몇 달을 두고 입은 옷이라도 새 옷 같았지만 수암의 옷은 사흘 가는 게 없을 만큼 더러워졌다. 커다란 구름덩이가 공중을 오락가락하여 어느 조그마한 불꽃 속에서도 강한 번개가 번뜩이고 있었다. 이럴 때 이 노름은 아주 안성맞춤이었다. 방학이 끝날 무렵에는 나도 돈을 다 털리고 말았다. 우리들은 마지막 동전을 걸고 노름을 다시 시작했다. 마침 아버지는 집에 안 계셨다. 칠성이 나를 추방했다. 나는 되돌아와 다시 추방당했고 또다시 돌아왔다. 동전이 다 떨어진 수암은
오랫동안 우리의 누름을 구경하고만 있었다. 칠성은 나를 또 한 번 추방하기 위하여 쌍유치를 높이 던졌다. 쌍유치 채 떨어지기도 전에 수암이 그에게 덤벼들어 머리통을 잡고 늘어졌다. 둘은 이 구석 저 구석으로 뒹굴었다. 나는 수암을 약간 도왔다. 모범적이라는 아이가 흘리는 코피와 찢어진 그의 저고리를 한번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았던지. 이것은 우리들 공동 생활의 마지막이었다. 우리들이 받을 형의 재난은 빨리 왔으나 그것은 공정하지 않았다. 나는 칠성이 주형을 받아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그가 모은 돈을 다 따서 싸움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수암이 호된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가 칠성을 몹시 구타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그 반대였다. 칠성은 무죄 언도를 받고 아버지의 사랑방에서 나갔다. 수암은 아버지한테 세 차례 종아리를 얻어맞았다. 그러나 울지는 않았다. 자, 이젠 네 차례다. 이리 와. 나는 바지를 걷어붙이지 않았다. 칠성은 무죄고 우리 둘만이 얻어맞아야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수암이 내 옆구리를 찌르며 종아리를 걷어 올리도록 했다. 나는 할 수 없이 주저하면서 바지를 걷어 올렸고 아버지는 매질을 시작했다. 내 저항은 아무런 효과도 없었다. 나는 힘차게 꽉 잡혀 있었기 때문에 빠져나갈 도리가 없었다. 그리고 나는 세 차례 맞은 후에 돌아서서 칠성도 매를 맞아야 할 것이 아니냐? 라고 말하려 했다. 그때 또 한 차례 매를 맞았다. 이번에는 정강이 뼈에 맞았기 때문에 몹시 아팠다. 나는 그만 울부짖고 말았다. 수암은 그 사이에 아버지의 손에서 매를 빼앗으려 하다가 엉덩이에 호된 매를 맞고 낑낑거리며 물러났다. 나는 연방 매질을 당해야만 했다. 자그마치 10대는 더 맞았다. 그러고는 아버지가 말했다. 이젠 네 몫이 다 되었다. 그러나 나는 물러나지 않고 반항적으로 뇌까렸다. 더 때려? 뭐라고? 아버지는 소리치면서 나를 다시 때렸다. 수암이 또 한 번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 한참 후에 아버지 손에서 매를 빼앗고는 달아나 버렸다. 자, 이제 나가. 이 고집통아. 네 마음대로 해. 아버지는 나를 억지로 밖으로 내쫓았다. 불공을 들여준 여인. 봄에 칠성은 고모와 함께 우리 집을 떠났다. 길 건너 자그마한 집으로 이사를 갔다. 칠성의 어머니가 살림을 따로 나려고 그랬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이 싸웠기 때문에 한 집에 같이 지낼 수 없어서 그랬는지 나는 잘 몰랐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떨어지게 된 것은 잘된 일이었다. 그러나 그 후 우리들은 다시 만나서도 다시 싸우지는 않았다. 수암과 나는 우리보다 나이 많은 사촌을 두들긴 것을 못내 부끄러워하기까지 했다. 그는 지극히 깔끔하였으나 그것은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며칠 후 어느 날이었다. 우리는 아주 흔치 않은 방문을 받았다. 그 사람은 아주 먼 지방에서 온 한 할머니였다. 그는 자그마한 사내 아이였던 나를 내 아들이라고 불렀다. 내 어머니도 그 할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도록 하였다. 그가 비록 나를 낳지는 않았지만 이전에 내 어머니를 위해서 아들을 낳아달라고 빌었고 또 그랬기 때문에 나를 낳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그 할머니는 애 낳기를 원하는 여자들을 위해서 빌어주는 노파였다. 점치는 책들과 온갖 색칠한 부채를 들고 집집마다 다니며 사람의 장래를 예언하는 점쟁이나 소리와 춤으로 귀신을 불러들이는 무당과 그 할머니를 혼동해서는 결단코 안 될 말이었다. 그 할머니는 훨씬 더 윗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인생의 저열한 일에는 관계하지 않는 여자였다. 그 할머니는 다만 하느님이나 부처님이나 보살의 이름에만 빌었다. 나의 어머니가
이 할머니 이야기를 들었을 때 불원천리하고 그곳으로 가 빌어주기를 부탁했다는 것이다. 어머니는 아들을 못 낳고 늙을까 무척 근심스러웠다는 것이다. 이 축수하는 할머니는 어머니와 함께 우리 집에 49일 동안 묵으면서 부처님의 제자인 미륵불에게 큰 축원을 드렸고 그에 따라 내 이름을 미륵이라 지었다고 했다. 그 할머니가 온 지 며칠 후 어느 날 저녁이었다. 나는 두 어머니를 따라 숲으로 갔다. 거기에서 우리들은 성자의 입상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려 했다. 우리 고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깊은 산골짜기에 미륵불의 등신대 석상이 있는 사당이 있었다. 재석 어머니는 근처에 있는 마을에서 열쇠를 가져와서 문을 열고 촛불을 켰다. 그날은 그 사이 날은 이미 저물어 무서운 생각을 하면서도 나는 두 어머니 사이에 서서 환한 촛불 앞에서 빛나는 석상을 우러러 보았다. 그 용모는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미륵불은 눈을 내리뜨고 있었다. 귀는 아주 길쭉했고 두 팔은 몸에 꼭 붙어 있었다. 손은 팔짱을 끼고 있었으며 발은 붙어 있었고 꼿꼿하게 서서 발까지 같은 굵기로 내려와 다만 그게 발이라는 것을 나타낼 뿐이었다. 재석 어머니는 3번 접은 종이에 불을 켜고는 석상 앞에 서서 두 손 모아 빌었다. 나는 그녀가 중얼거리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그녀의 너그러운 중개로 하여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나 존재할 수 있게 한 어두운 숲에서 희게 빛나는 성자의 모습에 너무나도 감동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들이 축원을 마친 뒤 사당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나 자신을 이 세상의 길로 인도해준 재석천에 대한 감사의 정을 느꼈다. 그 할머니의 축원이 아니었던들 나는 어딘지도 모를 다른 곳에 태어났을 것이며 수암과 구월이 그리고 누나들도 없이 자랐을 것이기에 나는 그 할머니의 손을 더욱 굳게 잡았고 그 할머니는 나를 이렇게 불렀다. 내 아들아, 귀염둥이야. 그 할머니는 나에게 분에 넘치는 선물을 가져다 주었다. 문 안으로 갈 때는 언제나 내게 무슨 소원이 없느냐고 물었고 내가 원한 것을 모두 받아들였다. 한 번은 내가 무척 좋아했던 거북을 갖다 주기도 했다.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거북이었다. 등은 흡사 아름답게 깎은 먹통 같았고 배에는 선명하게 한자로 임금 왕자가 새겨져 있어서 경외의 마음을 일으키게 하였다. 내가 마지막으로 가졌던 4발 짐승 동무는 아주 자그마하고 나를 잘 따르는 예쁘장한 다람쥐였다. 내가 서당에서 돌아오는 저녁에는 언제나 내 얼굴이며 목에 뛰어오르기도 하고 땅콩이나 밤을 받을 때까지 내 팔 위에서 뛰놀았다. 나는 이 말을 그 할머니에게 했다. 그 다람쥐가 달아나 버린 게 무척 아깝다고 말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 할머니는 다람쥐 대신으로 거북을 가져온 것이었다. 나는 간간히 거북의 등을 조심스레 만졌다. 그 이상 거북과는 어찌할 수가 없었다. 다람쥐와는 엄청나게 달랐다. 뛰지도 소리 지르지도 않았고 느릿느릿 마룻바닥을 돌아다니다가는 오랫동안 한자리에 머물러 있곤 했다. 마치 군주답게 보였고 아주 의젓하고 깊은 생각을 가진 것 같았다. 재석 어머니는 거북은 인간의 운명에 관해서 명상하기 때문에 행복과 불행을 예언할 수 있단다 라고 했다.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등이 평평하게 되도록 구부려야만 했다. 그러고는 거북을 등에 올려놓고 기어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 그 거북이 오른편으로 기어 내려오면 행운을 뜻하고 왼편으로 기어 내려오면 불행을 뜻했다. 수암과 나는 매일 아침 한 번씩 땅에 구부려서는 거북이 오랫동안 주저한 뒤에 기어 내려오는 것을 기다렸다.
그게 왼편으로 기어 내려오더라도 나는 조금도 기분이 언짢지 않았다. 수암은 언제나 나에게 내 등의 왼편을 조금 높이 들므로써 거북이 오른편으로만 기어 내려오도록 가르쳐 주었다. 신탁을 보여준 다음에 거북은 풀려나서 앞마당으로 샘들로 유유자적하게 기어 다녔다. 거북은 우리들이 늘 넉넉하게 가져다 주는 오이만을 먹고 살았다. 그러나 이 희귀한 짐승이 성장하는 남쪽 나라에서는 매일 아침 해돋이 때 그의 입술에 방울지는 이슬만으로 산다고 한다. 또다시 한여름으로 접어들었다. 재석 어머니는 우리 곁을 떠났다. 날이 너무 무덥기 때문에 서당은 오전에 끝났고 오후에는 냇가에 가서 오랫동안 마음대로 미역을 감아도 괜찮았다. 우리는 이제 제법 헤엄을 칠 수 있었으므로 물 깊이가 4~5m 되는 깊은 곳에도 들어갈 수가 있었다. 냇물이 너무도 맑았기 때문에 이렇게 깊은 곳에서도 바위가 많고 모래가 깔린 내의 바닥이 푸르게 비쳐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우리들은 마치 개구리처럼 헤엄쳤고 바닥에까지 잠겨보기도 하고 또는 물속에 누워서 저절로 돌아지도록 가만히 있기도 했다. 바위 위에 누워서 눈을 감고 물소리를 듣는 것은 퍽 재미있고 좋았다. 수암과 나는 늘 거북을 데리고 갔다. 그리고 거북이 마음대로 헤엄을 칠 수 있게 내버려 두었다. 오고 가는 길에서는 뙤약볕에 쪼이지 않도록 큰 호박잎으로 감싸 주었다. 꼭 한 차례 거북을 데리고 가는 것을 잊은 적이 있었다. 이날에 그 불행이 일어났던 것이다. 홀로 남은 거북은 물을 못 잊어서 그랬는지 어디론지 가버리고 말았다. 저녁 때 우리들이 돌아와서 먹이를 주려고 했을 때 아무리 찾아도 거북은 온데간데 없었다. 온 식구가 다 거들어서 집안을 샅샅이 뒤졌다. 노을이 깃들고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하얀 벚꽃이 빛나고 박쥐가 공중을 찍찍거리며 날아다녔다. 그런데도 거북은 나타나지 않았다. 여러 사람이 촛불과 호롱불을 들고 방과 곳간과 뜰의 낮은 곳까지 온통 찾았다. 급기야 9월이 솟해서 거북을 찾아냈으나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고 땅에 갖다 놓았을 때도 움직이지 않았다. 거북은 죽은 것이었다. 이튿날 수암은 뒷마당에 구덩이를 파서 거북을 묻을 수 있게 만들었다. 그 무렵 한국에서는 평지에 만든 묘지라고는 없었다. 집집마다 자기 산을 가지고 있었고 그곳에 가정 묘지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도 거북을 산에 묻고 싶었다. 수암은 한낮이 기울이기까지 거의 1m 높이가 되도록 구덩이의 흙을 퍼올렸다. 나는 2개의 굵은 나뭇가지와 지푸로 거북을 무덤까지 들고 갈 수 있는 관을 만들었다. 거북은 움직이지 않고 하루 종일 거기에 누워 있었다. 우리는 산신령과 죽어버린 동무에게 술 대신 한 잔씩의 물을 바쳐 죽은 짐승의 넋이 편히 쉬기를 빌고 해질 무렵에 시체를 묻었다. 호박 크기만한 무덤이 다 만들어졌을 때 나는 무척 슬픔을 느꼈다. 거북은 오랜 생명을 가지며 수천 년이나 산다고 한다. 그러나 희귀한 동물이 우리 집에서 죽었을 때에는 아마 좋은 것을 뜻하지는 않으리라. 압록강은 흐른다. 이 소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드리겠다고 했지요. 오늘 66쪽까지 읽었습니다. 아직 254쪽까지 읽으려면 아주 많이 남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계속 내일 계속 읽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